자, 이번 시간은 비둘기와 함께 인사할게요. 고양이가 훨씬 귀엽죠. 하지만 뭐 비둘기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비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유, 더러워. 피해가야지. 쟤는 왜 내가 가까이 왔는데도 피하지 않는 거야?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그 비둘기 또는 푸드덕 날아오는 비둘기를 보면 사실 요즘에 우리들은 피하기 바쁜데요. 이 비둘기가 특히 이 새하얀 비둘기는요. 좀 그래도 이미지가 다르지 않니? 얘에 비해서 이 하얀 비둘기를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얘는 좀 아름답고 평화롭고 그 하늘에 얘네들 그 하얀 비둘기가 몇 마리가 싹 날아간다고 친다면 그 모습을 보면 와, 저 날아가는 비둘기처럼 해를 향해 가는 비둘기처럼 우리에게도 밝고 희망찬 미래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옛날부터 한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뭔가 평화와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새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그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린 그 우리들의 인식과는 다르지만 아무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징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바로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2쪽에 펴보세요. 소단원 2 상징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상징의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이고요. 오늘은 상징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만 선생님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생각열기 보시면 카네이션이 있죠. 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카네이션 언제 누구에게 선물로 주나요? 선생님은 이거 많이 받아봤는데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에도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카네이션을 많이 받아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 5월 8일 중요한 우리 모두를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는 게 우리의 관행이죠. 만약에 저는 한 번도 카네이션 드린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번에 꼭 정말 카네이션이 아니라도 카네이션 종이 접기라도 해서 또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또는 편지라도 써서 부모님께 꼭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자, 이 카네이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감사의 의미,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카네이션 말고 만약에 우리가 그림이 좀 자, 이렇게 겹겹이 쌓여진 대충 뭐 같죠? 장미라고 합시다. 장미를 선물한다면 그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치. 장미랑 카네이션은 똑같은 빨간색 꽃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장미는 뭔가 사랑, 열정적으로 너를 내가 너무 사랑해 라는 것을 의미할 때 주로 쓰는 꽃이죠. 그럼 또 반대로 이번에는 하얀색 선생님 그림은 못 그리지만 백합꽃은 언제 우리가 쓰니? 그쵸. 장례식장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애도하는 의미를 갖죠. 애도의 뜻을 가진 꽃이 그 백합이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꽃들은 그 꽃이 그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약속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마음을 표현할 때 특정한 마음을 사물에 담아 전하듯이 시인은 또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함축적인 뜻이 담긴 시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상, 시어에다가 여러 가지 마음, 생각을 압축해서 집어넣으면 걔는 상징입니다. 자, 좀 더 그러면 자세하게 상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여기 왼쪽에 상징 표현 빈칸 굉장히 많죠. 오른쪽에 23쪽에도 빈칸 많죠. 23쪽 맨 위에다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적으시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징은 심벌이라고 합니다. 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을 상징이라고 해요. 추상적인 관념?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추상적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뜻이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던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또 사랑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비둘기의 상징이었던 평화 같은 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관념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쓰는 거지. 원관념, 보조관념 기억나시죠? 그치? 그 추상적인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관념을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를 사랑해.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아, 내가 너를 좋아하고 아껴주고 싶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할 건데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대신에 차라리 구체적인 사물로 하나로 딱 주자. 장미꽃으로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어. 또는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번에 나에게 도와주셨고 항상 선생님을 볼 때마다 선생님께서 잘 친절하게 칭찬을 해주셨고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 하나 드리자. 평화. 앞으로 미래에 모든 것이 잘 될 거고 미래는 밝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비둘기 하나를 그냥 날려보내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자. 그치? 훨씬 더 간단하고 압축적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로바로 이해가 팍 된다.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자, 이것도 상징이죠. 여러분 신호등에서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해요? 정지. 그리고 파란색은 가도 됩니다. 오케이, 이동하세요. 가세요. 이 뜻이죠. 근데 왜 정지의 의미를 빨간색 조명을 쓰고 오케이, 가도 된다라는 것을 왜 초록색 의미를 조명을 쓸까요? 오케이, 허용. 이거는 지금 건너가도 안전하다. 자, 초록색은요. 무슨 색이야? 자연으로 보자고. 자연에서 초록색. 이파리, 그지? 나무, 그리고 풀. 이렇게 좀 안전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는 그런 자연의 색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뇌리 속에 유전자의 속에 초록색은 안전해라는 그런 의미가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럼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자연적으로 어디에 있는 색이야? 인간이 다치면 피가 나죠. 피의 색. 피가 나면 어떻게 돼? 죽어. 죽음의 색. 그지? 빨간색은 그리고 위험해요. 그지? 정지는 이제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빨간색은 굉장히 위험한 색이야. 피해야 돼.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색깔의 의미예요. 이 색깔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표지판이나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런 광고물이나 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이 색깔을 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금지, 위험, 빨간색. 허용, 안전, 오케이, 좋아, 바람직해, 초록색. 자, 이런 것도 상징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볼까요? 물. 얘들아, 물은 어때, 느낌이? 물이라고 할 때. 그냥 물 마시면 좋죠. 그지? 시원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아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이 맑고 거대한 그 바다와 같은 그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얘는 우리에게 안전하고 보호를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몸도 거의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이것도 유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물만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잖아, 얘들아. 그지?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이고요. 실제로 이 물은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생명 그리고 소중한 그 평화, 안전을 갖다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물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 23쪽에 적어보세요.
상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이나 사상, 생각을 추상적이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추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그냥 막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 하나로 딱 줄여서 주자구, 꽃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자, 이 상징을 사용하면요. 시와 같은 작품에서, 소설 같은 작품에서 또는 영화도 마찬가지야. 이런 작품들에서 주제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줘요. 구체적이다라는 건 나는 평화를 소중하게 생각해. 우리 모두 평화를 중시합시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근데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어떤 장면을 만들면 훨씬 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느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상징물은 작가마다 감독마다 자기가 부여하기 나름이거든요. 기생충이라는 작품에서 그 돌덩이 알죠? 수석.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상한 돌을 그 주인공 가족이 선물을 받잖아. 이 수석의 의미는 뭘까? 이 돌멩이에다가 감독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한 거고 이것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거죠. 자, 아무튼 주제를 구체적이고 독창적으로 드러내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뜻을 표현하며 본래의 뜻에 새로운 뜻을 부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실제로 알아볼 거예요. 자, 적으셨다면 다음 상징의 종류. 그래서 이러한 상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개인적인 상징, 관습적인 상징, 원형적인 상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국어 시간에 시나 소설 같은 작품에서 상징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보통 해당되냐면 1번에 해당이 돼요. 개인적인 상징 또는 문학적인 상징. 자, 이 페이지에 꼭 다 필기하셔야 돼요. 자, 개인적 또는 문학적 같은 의미예요. 작품 속에서 개인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상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라는 시를 읽게 될 텐데 거기에는 눈발의 두 종류인 한방눈과 진눈깨비가 나와요. 사실 이 한방눈과 진눈깨비가 그냥 눈이잖아. 눈송이잖아요. 눈송이. 이 눈송이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한방눈하고 진눈깨비하고 과학적으로 얘네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를까? 그냥 똑같아. 다 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약간 모양이 다른 것 뿐이지. 그지?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뿐이지 똑같다고. 근데 이 한방눈하고 진눈깨비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단 말이야. 왜? 개인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문학 작품 속에서 작가 마음대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는 개인적 상징, 문학적 상징이 됩니다. 해리포터 보셨죠? 해리포터에서 이 모양 있잖아. 응? 그냥 우리 이 모양만 봐도 해리포터의 이마에 있는 상징적인 그런 상처가 떠오르죠. 이 상처는 무엇을 의미해? 볼드모트한테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그리고 이 선택받았다는 거는 뭐야?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부모님을 다 잃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히어로, 영웅,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 상처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누가 정했어? 조앤 롤링이 작가가 개인적으로 정한 상징인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소설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하면 개인적 상징이 해당이 되고요. 그 이전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 일반적인 상징, 관습적, 사회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약속이 되어버린 그런 상징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화에서 사용할 때 또는 어떤 영상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상징들이죠. 비둘기, 평화를 의미한다. 얘는 이제 올림픽에서 올림픽 축하 개회식 같은 거를 할 때, 개회식을 할 때 비둘기 여러 마리를 하얀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하늘로 막 날려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그냥 평화와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그 장면이 되면서 비둘기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다음 카네이션. 감사의 마음. 이것도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계속 옛날부터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의미인 거죠. 꽃 자체로는 꼭 카네이션 아니었어도 돼. 만약에 감사의 의미로 장미를 주기 시작했다면 또는 감사의 의미로 민들레를 주기 시작했다면 지금 이 관습적 상징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칼. 칼은 주로 우리가 언제 써요? 싸울 때 쓰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 게임 하실 때 이런 거 보셨나요? 이 문양. 게임 아이콘에 이런 게 있으면 무슨 뜻이야? 칼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으면 배틀 시작. 전투의 의미를 가져. 전쟁, 싸움을 의미하게 됐죠. 또는 무력을 의미하기도 하죠. 칼보다는 펜을 들어라 라고 할 때는 무력, 힘을 쓰지 말고 머리를 써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힘, 무력, 전쟁, 싸움 이런 것들을 이 칼이라는 하나의 소재가 상징을 하게 된 거죠. 자주자주 싸울 때 칼을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하얀색. 하얀색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돼?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 자, 신부는 항상 드레스를 입을 때 새로 결혼을 할 때 하얀 드레스를 입죠. 왜냐면 난 지금 처음으로 너와 결혼이라는 아주 숭고한 이식을 할 거야. 매우 순결해.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이야. 이런 그런 순결함, 깨끗함. 그리고 이 깨끗함이라는 거는 정말로 뭐 몸이 깨끗하다, 뭐 자리가 깨끗하다라기보다는 나한테는 죄가 없다. 그리고 청렴하다. 거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하얀색을 쓰고요. 그다음 붉은색. 붉은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또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대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대상은 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형은 원래라는 그런 아주 기본의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형은 형태라는 뜻이 형태. 원래 형태. 아주 기본의 형태. 자연이죠, 자연. 자연적인 자연물들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원형적 상징이라고 불러요. 물, 불, 흙 이거 다 자연물이잖아. 인간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라면 그냥 우리가 백년 수천 년간 계속 이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만나면서 얘네들이 무엇을 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 DNA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물 먹어야지 살아. 물 생명. 불은 우리 집을 다 태워버려. 그리고 우리 그 불 타면은 그 이파리랑 열매 같은 거 다 타버리면은 못 먹어. 파괴의 이미지. 물은 생명. 다 지우고 해야겠다. 자, 물은 생명의 이미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이미지고요. 왜냐면 죽어가다가도 물 먹으면 살거든요. 자, 불은 파괴 그런 이미지를 갖고요. 흙은 모든 것에 그 데메테르 아시죠? 흙의 여신, 자연의 여신, 땅의 여신 데메테르. 흙에서 풀도 나고 꽃도 피어나고요. 그지?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원천을 주죠. 열매를 주죠. 그래서 흙은 어떤 열매. 우리에게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 그리고 자연, 그리고 이 풍요로운 어떤 그 자연의 완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있는 형태, 자연에 대한 상징. 그래서 개인적 상징, 관습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작품 문학 속에 나타난 상징은 개인적 상징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징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추상적인 관념을 이러한 구체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 대상, 사물들이 대신해서 표현을 할 때 한방눈 만질 수 있잖아. 실제로 존재하잖아. 눈에 보이잖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얘기하고. 하얀색, 눈에 보이는 색이잖아. 이 색깔 자체가 평화로움, 순결함 이런 엄청 설명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대신해서 나타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되셨어요? 자, 마지막. 자, 근데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비유를 배웠잖아. 이번에 상징을 배웠는데 비유와 상징은 항상 같이 쓰이는 짝꿍의 표현 방법이면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과서도 비상이잖아. 비상 왜 비상인 줄 알아? 비유와 상징이라서 비상이에요. 자, 굉장히 작품 속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상징과 비유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비유는 내가 원래 표현하려는 바와 이것의 그 비슷하고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인 보조관념이 모두 등장을 해요. 꽃처럼 예쁜 나.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나죠. 내가 예쁘다죠. 원관념 나오죠. 무엇처럼? 근데 이와 비슷한 보조관념 꽃 둘 다 나오잖아. 그지? 또는 나는 꽃이라고 하더라도 나 원관념 어떻다고? 꽃같이 예쁘다고 꽃 보조관념 둘 다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비유다. 근데 상징은 그렇지 않고 그 상징물이 그냥 등장을 해요. 보조관념. 그러니까 상징물이라 상징물. 구체적 대상이 얘만 등장을 해도 우리한테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추상적인 의미들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이 돼 있어. 알고 있어. 내일은 해가 뜰 테니까 라고 하면 해는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미래. 근데 그냥 미래가 아니라 밝은 미래.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한테 관습적으로. 그지? 어둠을 물리치는 게 해이기 때문에 성공을 상징하고 있어.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얘를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밝은 미래와 같은 해가 뜰 테니까 성공할 것, 성공을 의미하는 해가 뜰 테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상징물만 그냥 딱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또 왜냐면은 해가 뜰 테니까 했을 때 해는 그냥 미래야, 성공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매우 많은 의미를 포함해요. 훨씬 더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또 광복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어둠에 처해 있는데 이 어둠이 우리가 일제에 강점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라면 그때 해가 뜬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독립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광복 독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러면은, 하지만 걱정 마. 야, 내일은 해가 뜨겠지. 하면 이 해는 코로나가 종식된, 코로나가 종식된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매우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이렇게 다 간단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로 대응하면서 하나의 대상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면 거의 비유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의 대상이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풍부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면 얘는 상징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비유와 상징은 사실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표현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상징과 비유를 우리가 배우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바라고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꼭 한번 필기를 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다음 주에 이 상징이 나타나는 시를 재미있게 가볍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읽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